안녕하십니까. 자, 책임문제보험 강사 신록사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이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책임보험 중에서 담보 기준에 따라서 손해사고 기준증권과 배상청구 기준증권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손해사고 기준증권은 보험 기간 안에 보험사고 발생을 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 기간 내가 됐건 보험 기간이 지나서가 됐건 관계없이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지급을 하는 그런 보험 종류를 손해사고 기준증권이라고 하고요. 자, 그에 비해서 배상청구 기준증권은 책임 개시일 이후에 보험 기간 안에 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보험 사고는 논리적으로 어느 시점, 즉 과거로 회귀해서 어느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은 보험금 청구만 보험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간 안에 청구 들어온 것만 또박또박 처리를 해주면 되는,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청구 들어올 게 없겠구나라고 해서 보험사 기준으로 손해를 예측하기 쉬운 증권이 배상청구 기준증권이고, 그에 비해서 손해사고 기준증권은 보험 기간이 끝났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심초사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보험 사고가 보험 기간 안에만 생기면 되는 것뿐이지 배상청구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연 이 보험 기간 안에 몇 개의 사고가 얼마의 사고가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증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역적으로 본다면 손해사고 기준증권이 먼저 생긴 것이고요. 배상청구 기준증권은 후일에 생겼습니다. 나중에. 자, 배상청구 기준증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 과거 미국에서 토지가 이제 어떤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염된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 토지 오염, 지하수 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정 동네의 마을의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질환, 아니면 원인 불명으로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됐고, 그거에 대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 토지 오염, 지하수 오염이 되게 된 원인을 거슬러 봤더니 30년, 40년 동안 이것이 누적된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이러한 일이 이제서야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그 30년 동안 가입한 보험사들이 각 보험기관마다 각각의 보험사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험기간 안에 우리가 가입했던 그 시점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저 모든 보험사가 다 한 것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피해자들인 원고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법원에서는 모든 보험사들이 다 책임을 지라고 판결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것이, 어떤 대책을 논의했냐면, 과연 이렇게 환경오염 사고처럼 보험 사고가 언제 생겼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이런 사고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고안을 해낸 제도가 바로 배상청구 기준증권이에요. 즉, 사고가 언제 생긴 건 관심 없고 보험 기간 안에 청구만 들어오면 그것만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자. 특히 의료 사고라든지 또는 환경 이런 문제들이,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증권이 필요했었다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개발한 것이 배상청구 기준증권이고요. 자, 그래서 배상청구 기준증권은 의료과실이라든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또는 임원들의 임원들이 잘못했을 때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있거든요. 이걸 임원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험 영역들에서 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은 보험 기간 안에 청구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보험 사고는 과거에 언제 발생했는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선사시대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보험 사고가 지금 가입한 이 보험의 보험 기간 내에 청구가 들어오기만 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까 손해사고 기준 증권과 달리 보험 기간 안에 청구 들어온 것만 자기들이 컨트롤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손해일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이 보험사고 기간이 과거로 무한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과거에 쌓여있던 수많은 사고들이 우연히 동시에 해당되는 현재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사에 모두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서는 어떤 날짜를 설정해 놓느냐면요. 과거로 회귀해서 소급하는 모든 기간을 다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급 담보일자, 즉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 시점 이후에 사고는 발생하고 그리고 청구는 보험 기간 안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 보험사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서는 필연적으로 소급 담보 일자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급 담보 일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과거의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요.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한 손해사고에 대해서 보험 기간 안에 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사고를 담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을 가입해서 판매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느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사고 시점을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 기간 안에 청구 들어온 것만 보상 처리해 주면 되고 보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보험금 청구는 없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고 기준 증권에 비해서 손해율 예측이라든지 보험사의 경영 또는 할증되는 보험료를 산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보험 경영적인 측면에서 등을 포함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 그런 담보 종류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상 청구 기준 증권으로 보험 가입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기간 안에 배상 청구가 들어와야만 보험사가 보상을 해준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상 청구 기준 증권으로 보험 가입을 했고요. 소급 담보이자는 2021년 1월 1일로 설정을 해놨다고 한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사고가 생기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내에 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되는데 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의료과실을 일으키셔가지고 의료과실 책임을 져야 되고 다행히 이 의사 선생님은 의사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하필 그 보험이 배상 청구 기준 증권으로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수술 날짜가 12월 29일 날 이루어졌고요. 이 의사 선생님한테 피해자가 찾아와서 뭔가 수술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이 잘못됐다. 아, 나한테 과실이 있구나 하는 점을 알아챈 것은 2023년 1월 30일이라고 한다면 보험사에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보험 기간 내에 청구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보험 기간 만료 시점에 근접해서 발생한 사고는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다행히 두 번째 갱신해서 가입한 보험이 똑같은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고 소급 담보 일자도 첫 번째 가입한 것처럼 2021년 1월 1일로 설정돼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보험에서 소급 담보 일자 이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고가 생겼고요. 자, 두 번째 갱신 계약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내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보험에서 그냥 보상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필 두 번째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자, 보험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해놓고 소급담보일자를 2023년 1월 1일로 설정해 버렸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두 번째 보험의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사고가 생겼고요. 그렇죠? 두 번째 보험 기간 안에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보험사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보험사는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사고 생긴 것도 맞고요. 맞지만 청구일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험, 두 번째 보험 모두 보상해 줄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고요. 그렇죠? 이때 첫 번째 보험을 갱신 전 보험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보험을 갱신 후 보험사라고 하는데 갱신 전 보험사가 됐건 갱신 후 보험사가 됐건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갱신 전 보험사는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 가입하고 있어서요. 소급 담보 일자는 2020년 1월 1일이고요. 보험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청구는 2023년 1월에 이루어졌는데 자, 갱신 후 증권을 해필 이번엔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 아니고 손해사고 기준 증권으로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보험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갱신 후 보험사는 어떤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험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생겼어야 되는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갱신 전 증권보험사는 보험기간 내에 청구가 되지 않아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요. 갱신 후 보험사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즉, 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험은 다 가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보험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해서 내가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 보험 가입은 다 하셨는데 이렇게 어느 보험, 즉 갱신 전 보험이 됐건 갱신 후 보험이 됐건 어느 보험사에서도 담보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담보의 공백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보고기간 연장 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문 명칭은 Extended Reporting Period라고 해서요. 즉 기간을 늘려놓은 것이죠. 어떤 기간? 보고, 즉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담보를 보고기간 연장 담보, 줄임말로 ERP라고 합니다. ERP. 자,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서는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RP, 그렇죠. 소급담보일자. 둘째, ERP, 보고기간 연장담보.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기간 연장담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전제 조건은 세 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는데요. 첫째, 보험계약이 보험료 부지급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즉, 그렇죠. 두 번째, 갱신 후 보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면 이것은 보험사는 더 이상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자, 모든 보험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냈는데도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지 의무라든지 또는 뭐 통지 의무 이런 어떤 그 보험 상법 및 보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로 인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해지가 됐거나 두 번째,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갱신된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의 소급 담보 일자가 이전 갱신 후 증권의 소급 담보 일자보다 후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세 번째, 갱신된 증권이 손해사고 기준 증권일 경우. 아까 제가 2번하고 3번의 예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기만 하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담보 기간이 연장이 돼요. 즉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이 아니고요. 선택된 ERP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연장이 되는데요. 그 ERP의 종류는 자동 연장 담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연장 담보가 있습니다. 자동 연장 담보라는 것은 배상 청구 기준 증권 가입하실 때 자동으로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길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증권에 첨부돼서 운영을 해주는 것을 자동 ERP 중에서 자동 연장 담보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가 첫째는 단기 자동 연장 담보라고 해서요. 소급 담보 일자와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전제는 소급 담보 일자와 만기일 사이에 사고가 생기긴 해야 돼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가 만기일 이후에 60일 이내에 생겼을 때,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렸죠. 2021년 1월 1일 사고고요. 소급 담보 일자도 2021년 1월 1일이고 보험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인데 청구는 2023년 1월 30일 날 들어왔고요. 그 갱신 후 증권은 손해사고 기준 증권 또는 갱신 후 증권이 같은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라 하더라도 소급 담보 일자가 2023년 1월 1일, 즉 후일로 갱신 전 증권보다 후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 청구가 만기일이 지났어도 60일 이내에 청구가 된 경우에는 그 만기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해서 갱신 전 증권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해소됐죠? 그렇죠. 근접사고, 즉 보험기간 만기 근접한 사고에 대해서는 갱신 전 증권이 됐건 갱신 후 증권이 됐건 어느 보험에서도 보상해 주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기 연장 담보는 60일 이내에 통지가 되고 만기일부터 무려 5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되면 똑같이 갱신 전 증권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중기 자동 연장 담보라고 해서 이것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서 선택해서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ERP 중에 선택 연장 담보라고 하여서요. 소급 담보 일자와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만기일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언제든지 들어오더라도 선택 연장 담보만 가입되어 있다면 이 갱신정 증권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선택 연장 담보인데요. 이 선택 연장 담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 당시에 나는 선택 연장 담보를 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고요. 보험사가 승낙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면 여기서 다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때 보험료는 통상적인 보험료의 2배에서 5배 정도까지 보험료를 더 추가로 납부를 합니다. 자, 혜택이 그만큼 센 만큼 보험료도 그만큼 센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각각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건 제가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만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 있어서 보험 기간 내에 청구가 들어와야 된다는 점, 보험 사고는 과거 소급해서 언제든지 발생해도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뭘 설정해야 된다? 그렇죠. 소급 담보일자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 ERP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갱신 후 증권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갱신 전 증권이 의도치 않은 보험료 부지급 이외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도저도 아닌, 즉 갱신 전 보험이 됐건 갱신 후 보험이 됐건 어느 보험사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세 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어떻게 ERP가 작동돼서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켜주고 이 해당되는 갱신 전 보험사에서 해당되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ERP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은 RP, 소급담보일자, 그 다음에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은 보험 기간 안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ERP가 필요하다. ERP는 자동과 선택이 있다. 자동은 단기와 중기가 있고 선택은 무한으로 보상해주고 단기는 60일, 장기는 5년까지다라는 점 구분해서 학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암기까지 꼭 해 주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ERP의 3대 조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상책임보험의 분류는요. 기초배상책임보험과 초과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기초배상책임보험은 이런 것이죠. 내가 먼저 나서줄게. 그렇죠. 초과는 우리는 언제나 한 발짝 뒤에. 그렇습니다. 기초는 그래서 어떤 보험사고가 생겼다고 한다면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처리해주는 보험을 기초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고요. 초과배상책임보험은 기초배상책임보험이 일을 다해서 수명을 다해서 한도가 다 찼어요. 보상 한도액이. 그렇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한도액이 다 찼어요. 어떤 한도가 찼을까요? 그렇죠. 대인 1인당 한도가 찼건, 그렇죠? 포괄 한도가 찼건, 아니면 총 한도가 찼건, 어떤 한도가 됐든지 간에 좌우지간 보상 한도가 다 채워져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게 되면 초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기초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원과 즉 책임보험과 같은 의무보험들은 모두 기초배상책임보험이 되겠고요. 초과배상책임보험은 그 외의 보험들은 모두 초과배상책임보험이 되는데, 의무보험이 아니어도 기초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기초배상책임보험이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무보험은 기초배상책임보험이지만 기초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의무보험이 아니다. 즉 기초배상책임보험과 의무보험은 등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범위가 더 넓다. 즉 부등호가 성립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배상책임보험의 분류에서 뒤에 가시면 또 임의보험과 의무보험 분류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초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의무보험은 기초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러나 기초배상책임보험은 의무배상책임보험보다 범위가 넓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기초배상책임보험은 먼저 나서서 해주는 보험, 초과배상책임보험은 뒤에 기다렸다가 보충적으로 채워주는 보험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배상책임보험은 뭐냐면요. 기초배상책임보험과 초과배상책임보험을 아울러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포괄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기초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미 총한도 같은 게 설정이 됐어요. 이 한도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포괄배상책임보험이 나서서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포괄배상책임보험은 초과배상책임보험과 또 다른 것이죠. 기초배상책임보험의 한도가 소진됐거나 기초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어떤 보험사고가 생겼어요.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몽땅 묶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포괄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영문 이름이 umbrella liability insurance인데요. umbrel라가 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산 밑에 있는 피보험자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방어해주는 보험이라는 의미에서 영문 이름으로는 umbrella liability insurance입니다. 그래서 포괄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포괄 배상 책임 보험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포괄 배상 책임 보험은 담보 범위를 확장하고 보상 범위를 확장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기초배상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초과 손해를 여기서 또 보상을 하고요. 기초보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어떤 보험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 포괄보상 책임보험에서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을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 기초배상 책임보험에 보완 기능이 있다는 거죠. 즉, 기초배상 책임보험은 1억인데 사고가 10억짜리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충분한 보상 한도액을 필요한 금액까지 증액시켜 주고요. 그리고 그 기초배상 책임보험의 한도가 소진되었거나 또는 기초배상 책임보험에서 한도까지 먼저 보상을 해줬는데 초과 손해가 있다면 그때 나타나서 선제적으로 또는 뒤에 기다렸다가 초과배상 책임보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선제적으로 기초배상 책임보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포괄배상 책임보험이고요. 둘째, 보상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 자동 복원되지 않는 조항의 보험 증권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총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겠죠. 그렇죠? 이때 기초배상 책임보험의 기능을 모두 포괄배상 책임보험이 떠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비담보 위험 담보 기능이 있는데요. 즉 그렇죠. 자, 제가 기초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할 때는 A, B, C 사고가 날 거 생각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정작 사고는 D라는 유형의 사고가 생겼어요. 이때는 기초배상 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줄까요? 해주지 않겠죠. 그렇죠. 반대로 제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우리 집에 화재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이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줄까요? 해주지 않겠죠. 그런데 포괄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이러한 비담보 위험도 모두 총괄해서 가입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담보의 분류 중에서 기초, 초과, 포괄의 구분이 있다는 것이고 기초와 초과는 선후의 관계라는 거, 포괄은 선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담보라는 거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배상 책임보험과 초과배상 책임보험이라는 분류법이 있는데 비해서 임의배상 책임보험과 의무배상 책임보험이라는 분류법도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의무배상 책임보험은 기초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즉 먼저 나서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자, 모든 임의보험은 초과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즉 의무보험이 그 역할을 다한 후에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임의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자, 모든 기초보험은 의무배상 책임보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즉 기초배상 책임보험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그 논리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면 모든 임의배상 책임보험은 초과배상 책임보험에 해당하지만 초과배상 책임보험 이꼴 임의배상 책임보험이라고는 하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즉 초과배상 책임보험의 범위가 임의배상 책임보험의 범위보다 더 넓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무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와 구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될 때 어떤 법률이나 이러한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어떤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의무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을 임의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배상 책임보험은 법령으로서 국가가 꼭 가입해야 된다고 강제하고 있고요. 매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보험들이 의무배상 책임보험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의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첫째, 자동차 손해배상법
보장보험법에 따른 대인배상 원 의무배상 책임보험이고요. 그리고 2천만 원까지의 대물배상 의무배상 책임보험이고요. 그러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들은 그렇죠. 임의배상 책임보험이 되겠고요. 각종 가스 안전관리법. 가스는 종류가 고압가스도 있고요. 액화석유가스,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자,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그 다음에 고압가스들은 각각 가스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골프장, 골프 연습장, 뭐 볼링장, 태권도장 이런 것들은 모두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영세한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입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업종,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업종, 뭐 수영장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업종들은 모두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 뭐죠? 예, 스키장이죠, 스키장. 자, 스키장에 제가 스키 타러 가서 어떤 시설물에 제가 부딪혔는데 그 시설물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 제가 다쳤다고 한다면 저는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유선은 유람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도선은 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선박을 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자들은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자, 원자력 손해배상법이라고 해서요. 우리 원전 운영하고 있죠. 발전소. 예. 거기에 해당 한전이라는 업체는 그래서 원자력 손해배상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각종 그 석유 정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정유 회사들이 여기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수 건물 11층 이상 업무용 시설이라든지 3,000평방미터 이상의 큰 면적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16층 이상의 주거용 시설이라든지 아파트 같이 이런 것들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약보 화재보험이라는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재보험은 누구죠? 그렇죠. 예, 회사가, 고용주가 의무 가입하고 있고요. 선원법에 따라서 선주는 선원을 위한 근제보험에 의무부도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이거 외에도 최근에는 승강기, 우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걸 승강기라고 하는데요. 승강기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의무보험도 새로 개편이 되어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야영장에서 두 가족이 화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고 이후에 야영장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의무보험도 신설이 됐고요. 가장 최근에 신설된 보험은 바로 맹견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위험한 반려견의 주인들은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제 시행하고 있어서 그 해당되는 맹견 견주들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모든 반려견들이 다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저 이 해당되는 맹견 5종류인데 그 부분은 뒤에 제가 개별적인 보험 상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주들은 해당되는 견주들은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말씀드릴 의무보험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있는 의무보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일단 책임근제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가스배상 책임보험, 유도선, 그 다음에 특약보, 그 다음에 근제보험, 산재보험 요 정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의무보험들은 뒤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각각 또 같이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과 계약상 가중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다고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배웠지 않습니까? 자, 대부분의 보험들은 모든 배상 책임 보험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담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계약상 가중 책임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해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 그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약정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보험사는 그러한 약정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왜?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만 보상해주면 되기 때문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를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약정은 도덕적 위험이 너무 커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B라는 사람한테 신세 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냈는데 B의 과실도 30%가 있고요. 아니면 B의 손해가 1억인데 1억 5천 정도 보상을 제가 배상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 보험도 한도가 2억 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금 2억 원, 손해배상금 1억 5천으로 제가 맞아요. B라는 손해가 1억 5천, 제가 인정했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약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보험사는 1억 5천을 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5천만 원이라는 건 순전히 호의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A라는 사람이 부담하겠다고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보험사는 1억 원뿐이 지급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다만 이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더 냈으면 요때는 해당되는 약정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약상 가중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가입할 수 있느냐면요. 미리 계약 당시에, 미리 보험 가입 당시에 해당되는 계약의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주고 그 내용에 대해 해당되는 증가되는 보험료만큼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는 계약상 가중책임 특별약관을 첨부해서 보험을 가입했으면 이때는 보험사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것도 임대인의 갑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임대인이 어떤 건물을 임차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이 건물에 대한 모든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임대인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임차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체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때 임차인은 그 계약서를 임차인의 배상책임보험사에 전달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내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내가 임차해서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 너희 보험사가 내가 보험료를 얼마 더 내면 이것까지 내가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제 그 증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상 가중책임 보상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상 가중책임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영업배상책임보험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별 면책약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면책사유 배우게 돼요. 이때 계약상 가중책임은 면책입니다라는 내용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에서 이 사업방법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방법서에 따라서 보험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구분 방법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보상책임의 분류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 과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성립하는가 하는 부분 가지고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보험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요. B라는 사람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고가 생겨서 C라는 피해자가 생겼는데 자,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A의 잘못이 아니라 B의 잘못으로 사고가 생긴 거라고 한다면 A가 가입한 보험사, 갑보험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해요? 보상 한도 안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보험자인 A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즉,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뭐라고 하는 것이죠?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직접 청구권을 우리가 학습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요. 자, 두 번째로 그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 가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직접 해당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배상책임보험의 이해를 위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의 종류는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 신땡땡이라고 써 있는 그 사람이 기명피보험자고요. 만약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이면 둘의 이름이 김땡땡, 신땡땡 2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의 기명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죠. 두 사람 이상의 이때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면 공동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공동피보험자. 자, 그래서 첫째 기명피보험자, 둘째 공동피보험자. 이분들은 모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보험증권에 뭐로? 피보험자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추가 피보험자라는 것은 보험 계약 당시에 증권상 기명피보험자의 지위를 얻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니까 공동피보험자도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다른 별도의 배서 계약, 그러니까 이제 배서라는 것은 보험에서 배서라는 것은 기존의 보험 증권을 보충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배서라고 합니다. 이런 배서를 통해서 추가로 피보험자가 되는 자를 추가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제조물 책임에서 어떤 걸 배우셨죠? 그렇죠. 제1차 책임은 공급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라고 말씀드렸고요. 2차 책임은 공급업자나 제조업자를 알 수 없거나 알려주지 않았을 때 누가? 판매업자가 2차적으로 판매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공급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들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거기에는 보험증권은 어떻게 써 있겠어요? 네, 그렇죠. 무슨 상사, 아니면 무슨 회사, 무슨 전자 이렇게 그 생산물을 그 제조물을 공급하거나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의 이름이 기명피보험자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렇죠. 판매업자가 지게 돼요. 자, 만약에 판매업자가 홈쇼핑 회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제조업자, 너희 회사 망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제조물 책임을 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너희가 가입한 보험에 우리도 좀 넣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배서를 통해서 그 판매업자인 홈쇼핑 업체를 피보험자로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보험료는 추가로 또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때 그렇게 별도의 배서를 통해서 후일에 보험 계약 당시가 아니고 후일에 추가로 첨부되는 피보험자를 바로 추가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additional insured, 더해지는 피보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추가 피보험자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추가 피보험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판매업자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됐을 때 그때 추가 피보험자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의제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의제 피보험자란 외형상은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즉 기명 피보험자, 공동 피보험자, 추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증권이나 배서를 통해서 피보험자로 이름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험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제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보험사의 대의권이라는 부분을 학습을 하셨어요. 그때 보험사는 누구에게 대의권을 행사한다고 했죠? 제3자에게 대의권을 행사한다고 했죠. 그때 제3자는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데요. 이 제3자 중에서 보험사가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의제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 이미 의제 피보험자가 한 번 우리가 봤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요? 상법 규정에 따라서 그때 그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족들은 이 보험증권에 어느 누구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제 피보험자라고 해서, 자,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보험사가 제3자로서도 취급하지 않아서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바로 의제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피보험자들은 모두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데 비해서 이 의제 피보험자는 단순히 보험사가 대의권만 행사하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든지 또는 사용자 책임을 졌던 그 사고에 있어서 피용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보통 우리가 의제 피보험자의 예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보험자가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험 사고가 성립돼서 보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법률상 책임이 있는 어떤 사고가 생겼는데 그 중에 우리 보험사의 피보험자 A가 계셨는데 이 A라는 사람에게도 법률상 책임이 인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떤 조사를 하죠? 예.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통지해 줬겠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보험계약의 효과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통지를 해줬어요. 이제 보험사는 조사를 해요. 어떤 걸 조사하느냐? 자, 일단 이 보험사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냐, 즉 담보하는 사고냐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제가 아까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자, 제가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 보험인데 사고는 화재 사고다. 제가 가입한 의무보험은 특약부 화재 보험인데 사고는 가스 사고다. 그렇죠? 제가 가입한 보험은 체육시설 배상 책임 보험인데 사고는 승강기 사고다. 자, 이런 것처럼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이 돼야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성립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사고라는 건 보험 사고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에 있어서 손해사고 이제 개념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째 이론이 첫 번째가 손해사고설, 둘째가 청구사고설, 세 번째가 책임부담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손해사고설이라는 것은 실제 사고가 생긴 그 시점을 보험사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사고설과 결부되는 개념이 손해사고 기준증권이라고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청구사고설은 피해자가 피해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처음으로 했을 때가 보험사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청구사고설은 뭐랑 연결이 됐죠? 그렇죠. 배상 청구 기준증권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사고설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기간 안에 배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증권이라면 당연히 보상해주지 않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험 책임의 성립에 대해서 학습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요 해당되는 우리 보험 계약의 성립과 또는 이제 내용 또 구체적인 그 개별 보험별 상품별로 해당되는 약관 이어서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